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제13강 시작하겠습니다. 투자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7쪽에 큰 제목 6번 투자분석기법. 자, 거기에 표를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세부기법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크게 투자분석기법으로는 할인현금수지분석법, 그래서 DCF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해수기간법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할인현금수지분석법, 배 종류 3가지, 순현가법, MPB,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IRR,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PI, 그 다음에 어림셈법은 어림하여 셈한다, 성수법, 수익률법, 그 다음 비율분석법으로는 대부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비율 요 정도. 그 다음 해수기간법에는 단순해수기간법과 현가해수기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 시험에서 할인 여부를 묻는데, 그것은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했느냐 여부랑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 여부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모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되는데 해수기간법의 마지막에 현가해수기간법, 요거는 현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보시고 한 개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DCF법의 대표적인 순현가법, MPB. 자, 여기에서는 투자를 언제 하느냐?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그러면 순현가가 무엇이냐? 앞으로 생길 모든 수입을 더한 것의 현가, 유입의 현가에서 앞으로 발생할 모든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주면 그것이 순현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입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유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기간 발생하는 세후 현금 흐름, 즉 세후 현금 수지를 더한 것과,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징상 매각할 수 있으므로 매각했다면 매각 시에 생길 수 있는 지분 증가액, 지분 복귀액이겠죠. 전부 다 합쳐서 지분 복귀액, 그것을 합하면 총유입이 될 것이고 유입의 현가가 될 것이고, 유출은 지분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면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현가법 예제.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할인율은 연 10%, 사업기간은 1년 했다. 자,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풀이 과정을 그 밑에 제시했는데 같이 보시면, 자, 유입은 내년에 유입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유입함으로 할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인데 그 R이 지금 10%이므로 0.1, 그래서 1 더하기 0.1은 1.1, 기간이 한 해이므로 괄호에서 n제곱이 1이므로 1 자체는 의미가 없어서 바로 할인하겠습니다. 그래서 1.1분의 내년에 현금 유입을 분자에 놓으면 5,786원. 자, 그것이 유입의 현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유출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따로 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입 현가 5,000원을 빼면 1.1분의 5,786이 5,260원이므로 거기서 5,000원을 빼면 260원. 그래서 A의 순현재 가치는 순현가는 2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를 계산하면 B도 할인율은 똑같죠. 그래서 1.1분의 내년에 현금 유입액인 4,730원을 할인해주면 4,3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투자하는 현재 현금 지출이 4,000원이므로 순현가는 300원이 되겠습니다. C는 내년에 현금 유입은 3,575고 할인율 1.1을 적용하면 3,25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3,000원이므로 순현가는 250원이 되겠습니다. D안은 내년에 현금 유입은 2,398원이고 할인율은 똑같이 1.1을 적용하면 2,180원이 되겠습니다. 2,180원에서 현재 지출금인 2,000원을 빼면 180원이 남는데 그것이 순현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비교하면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 C, 그 다음 D가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DCF법의 두 번째 방법인 내부 수익률법 IRR 그 보시면 투자 선택은 언제 하느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요 정의가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유입 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 유입 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만든다.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아까 NPV법의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 마이너스 유출의 현가인데 그것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자, 조금 있다가 세 번째에 DCF법의 세 번째 수익성 지수가 나오는데 그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산식을 한번 잠시 보시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자, 순현가법에서 유입의 현가. 자, 유입의 현가 마이너스 유출의 현가를 0으로 만들어준다. 자,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수익률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유출은 지금 한다. 유입만 뭐 나중에서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에 유출의 유출의 현가는 그대로 유출 두고요. 그냥 계산됐다 치고 유입의 현가를 보시면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뭐 사실 유출도 차차 일어난다면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두고 유입되는 유입액 앞으로 유입되는 모든 유입액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할인해가 이 유출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금액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 필요한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유출과 유입액, 이 유입액을 할인했을 때 유출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것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어차피 같은 금액에서 같은 금액을 뺄 것이니까 0이 될 것이고, 즉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뺐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선 그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을 비교하자. 자, 1번에 단일 투자한 판단 시 두 방법의 투자 채택 여부는 동일하다. 즉 단일 투자는 순현가법에서 채택을 하게 된다면 내부 수익률법에도 채택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다수의 투자안 비교 시 두 방법의 선호 투자안이 다를 수 있다. 여러 투자안 중에 어느 것을 투자할 것인가 할 때는 순현가법으로 계산해서 적용한 투자 대안과 내부 수익률법으로 적용해서 선택하는 투자 대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3번. 투자한 다수 선택 시 순현가법은 각 안들의 순현가를 합산하여 수익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순현가법은 순현가가 큰 순서대로 여러 가지 투자안을, 만약에 뭐 투자안이 4개 있다. 그 중에 3개를 선택한다. 그렇다면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가 큰 순서대로 대안 3개를 고르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내부 수익률법의 내부 수익률은 각 안들의 투자 금액 크기가 다르므로 단순 합산이 불가하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없다. 즉 내부 수익률법으로서 구한 것은 여러 대안을 선택할 때 내부 수익률이 설령 크다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다르다면 바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투자 대안을 선택할 시 단순히 내부 수익률만 크다고 하여 그 투자 대안이 좋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은 각 투자안마다 투자 금액이 다른 데서 구한 비율로는 고를 때 여러 대안을 함께 고를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유는 투자 금액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비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내부 수익률은 하나의 투자안이더라도 자금의 투입 횟수에 따라 다수가 존재하므로 투자 판단의 제약이 따른다. 즉 순현가법과 달리 내부 수익률은
자금을 투자할 때마다 다시 내부 수익률을 따로 구해야 하므로 하나의 투자이더라도 내부 수익률이 여러 가지 다르게 계산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이와 같은 이유로 순형가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에 적힌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서 객관식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수익성 지수법 나오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채택하라. 그러면 수익성 지수라는 게 뭐냐? 현금 유출의 현가. 즉 아까 좀 전에 순형가법에서 먼저 썼던 순형가법에서 나왔던 것을 분자와 분모로 지금 그렇게 분수로 표시하면 수익성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출의 현가분의 유입의 현가인데, 유출은 지금 그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시장 가치대로 지불하게 될 것이므로 시장 가치분의 앞으로 생길 수입을 현가했으니까 투자 가치. 그래서 시장 가치분의 투자 가치.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뭐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유출이 먼저인지 뭐 유입이 먼저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우리 학계론에서 나오는 모든 분수는 궁금한 게 분자라고 했습니다. 유출은 궁금할 필요가 없죠. 시장 가격은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앞으로 생길 것이 투자할 때는 궁금하니까 궁금한 유입이 분자에 가 있고, 뭐 시장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뭐 궁금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분모에 있다. 그러면 유출이 분모에 있고 분자에는 유입이 간다. 또 유입이 분자에 있으므로 전체 지수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좋은 것이다. 유입이 많아야 좋은 거지 뭐 유출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유입이 크면 1보다 커질 것이니까 수익성 지수에서는 뭐 말 그대로 수익성이니까 크면 좋습니다. 1보다 크면 좋다. 즉 1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간 돈보다 나온 돈이 많아야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예제 바로 풀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1년 후에 내년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할인율이 5%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할인율이 5%니까 할인은 1 플러스 R인데 1.05가 되겠죠. 그래서 유출은 지금하고 유입만 내년에 발생되니까 유입되는 부분만 바로 할인율을 적용하면 1 더하기 5%니까 1 더하기 0.05 하면 1.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 풀이를 보시면 유입되는 것은 할인을 하고 유출은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니까 할인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풀이의 A를 보면 지금 할인율은 다 똑같습니다. 내년에 유입되는 금액이 얼마냐? A는 630만 원. 그래서 630만 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A는 근데 현재 지출이 300만 원. 그렇게 하면 NPV가 300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B, 어차피 할인율은 똑같기 때문에 1.05분에 내년에 유입되는 금액 315만 원, 거기에서 현재 지출되는 금액 1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안을 보시면 할인율은 똑같고 내년에 유입되는 금액이 420만 원입니다. 그래서 420만 원을 1.05로 할인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출되는 금액 100만 원을 빼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이제 하면 그리고 D도 뭐 할인율은 1.0으로 똑같고 내년에 유입되는 금액이 262만 5천 원, 그렇게 돼 있죠. 262만 5천 원. 자, 이것을 할인하면 25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지출하는 10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자, NPV를 적용하면 지금 이렇게 구한 것은 NPV고, PI 지수는 아까처럼 들어간 것분에 나온 금액이니까, 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뭐 300이고, 나오는 것이, 즉, 유입의 현가가 600이므로 300분의 600 하면 수익성 지수 PI는 2가 되고요. A안은 2가 되고, B안은 3이 되고,
C안은 4가 되고 D안은 2.5.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을 보시면 PI 순수 큰 순서는 데인데 그 4번이 틀렸죠. PI가 가장 큰 것은 C가 4죠.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D죠. D. 2.5가 더 크죠. 2보다는. 그래서 DA인데 AD 됐으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예, 69쪽에 2번 어림셈법 하겠습니다. 어림셈법에는 성수법과 수익률법인데 서로 간에 좀 반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성수법은 수익분의 투자액, 그래서 작을수록 유리하고 해수기간법이라고도 합니다. 성수법은. 그 다음에 수익률법은 수익률이 우선으로 생각하니까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유리한데 성수법의 반대로 투자액 분의 순수익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성수법에 속하는 것부터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성수법은 수익분의 투자액, 그래서 반대가 되는 수익률법은 투자액을 분모로 순수익을 분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 회수 기간을 알아본다는 게 성수니까 성수는 자본 회수 기간이 아무래도 적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자기 투입 금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성수는 작을수록 좋은데 일단은 조소득 성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앞에서 봤던 그 산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가능 조소득,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 부채,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유효 조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세전 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현금소득. 자, 그와 관련이 되는데, 조소득 성수에서 분모로 삼는, 성수 앞에 있는 글자는 구할 때는 분모로 가면 됩니다. 밑으로. 그래서 조소득 성수의 분모는 조소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소득은 유효 조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유효 조소득분의 총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조소득 성수인데 문제는 요거에 반대되는 총자산 회전율은 수익률법의 하나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비율 분석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조소득은 순소득이 아닙니다. 이유는 아직 영업경비를 떨어내기 전에 것이기 때문에 순소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법은 분자를 순수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업경비를 떨어내기 전에 포함되어 있는 조소득은 순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법의 하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념상 조소득 성수의 반대는 총자산 회전율이고 요거는 뒤편에 나오는 비율 분석법의 하나입니다. 개념상 조소득 성수의 반대이므로 총 투자액분의 조소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익률법의 하나는 아니지만 개념상 조소득 성수의 반대라서 위치를 이쪽에 시켜두었습니다. 그러면 성수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순소득 성수를 보겠습니다. 순소득 성수는 자본 회수 기간인데 그 이유는 순영업소득 분의 총투자액, 그래서 순영업소득으로 총투자액을 얼마 만에 만회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총 투자액이 1,000만 원이고 순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이 값어치는 10이 되는데 그것은 10년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순소득이 100만 원이고 총 투자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이것을 산식을 계산하면 10이 나오는데 그것은 순영업소득으로 투자금액 1,000만 원을 만드는 데는 10년 걸린다.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그 반대가 되는 수익률법의 하나인 종합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은 총 투자액분의, 즉 순소득 선수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여기서 이름을 종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순영업소득을 달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 중에는 아직 여기서 보시면 순영업소득에서 아직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기 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순영업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직 남의 돈, 자기 돈이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발생시킨 소득이다.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은 내 돈과 투자할 때 빌려왔던 남의 돈, 즉 저당 대출금이 합해서 만들어낸 종합하여 만들어낸 순영업소득이기 때문에 이름을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자본이라는 말은 자기 돈과 빌려온 남의 돈이 합쳐진 그 자본으로 달성한 순여소득,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종합자본환원율. 이유는 아직까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기 전에 기준에서 보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의 세전 현금 흐름 성수. 자, 세전이므로 일단은 순여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세전 현금 흐름 분에 자기 돈만 이미 부채 서비스액을 여기에서 순여업 소득에서 차감했습니다. 차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전 현금 흐름에서는 남아있는 돈이 자기 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전 현금 흐름분의 지분 투자액, 자기 투자액, 그러니까 분자가 위쪽과 다르죠. 여기에는 아직까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기 전이므로 총 투자액, 즉 남의 돈이 아직 합쳐진 상태입니다. 근데 세전 현금 흐름 성수에서는 이미 요 산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투자액, 자기 돈, 지분 투자액을 분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기 전이므로 총 투자액을 분자로 삼고, 여기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지분 투자액을 분자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이라는 것은 세전 현금 흐름 성수의 반대로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투자액, 자기 돈이죠. 자기 돈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흐름, 현금 흐름 성수의 반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남의 돈을 떨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돈 지분의 배당률이 얼마인가, 그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후는 글자 한 자씩만 세전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분자는 같고 분모의 세전 대신에 세후 현금 흐름을 쓰면 되고, 그래서 세후 수익률은 내나 지분 배당률에 쓰이는 그 분자의 세전에서 세후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지분 투자액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익률법은 요 세 가지, 종합자본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인데,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자기 돈, 남의 돈이 합쳐진 상태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종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분에서는 저기에서 보시다시피 순여업 소득에서 이미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상태, 그 세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이 올린 수익률을 보겠다. 그래서 지분 배당률은 자기 투자액,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흐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흐름, 세전에서 전자를 후자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복잡하게 되게 많은데, 총자산 회전율은 수익률법의 하나는 아니고, 요 수익률법에 해당되는 것은 종합자본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인데,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종합자본환원율은 종합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아직 남의 돈을 떨어내기 전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수익은 순영업소득이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분자로 총 투자금액에서 순영업소득, 수익률법이기 때문에 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영업소득이죠. 근데 하여튼 여기 종합에서는 순영업소득, 여기서는 세전 현금 흐름, 지분 배당률에서는 세전 현금 흐름을 분자로, 세후 수익률에서는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흐름. 그래서 일단은 이름을 기억하시고 종합자본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이 수익률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성수법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네 가지인데, 조소득 성수, 여기서 말하는 조는 유효조소득이 되겠습니다. 성수법에서는 성수 앞에 있는 글자를 분모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조소득분의 총투자금액, 그 다음에 순소득 성수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순소득 성수니까 이것이 분모로 오면 순소득이 순영업소득입니다. 그거분의 총투자액, 이렇게 하면 자본 회수 기간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여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고 나온 게 세전이므로, 세전 현금 흐름 성수는 일단 남의 돈을 갚았다고 치고, 일단 성수 앞에 있는
요것을 분모로 삼고 세전 현금 흐름을 분모로 삼고 요 위에 분자가 달라집니다. 요거랑 세전 오면서 이미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했기 때문에 총 투자액이 아니고 자기 돈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 분자로 간다는 거. 뭐 세후는 분모의 세전 대신에 세후 현금 흐름 분의 지분 투자액 분자는 같습니다. 이 두 개는 분자는 같고.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조소득 성수를 외우실 때는 일단 성수 앞에 있는 글자가 분모다. 그러면 분모는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 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소득 성수는 일단 총 투자액 어디까지요? 순소득 성수까지. 아직 부채를 갖기 전이니까 총 투자 금액으로 부채를 갖고 나면 지분 투자액이 가는데 그 지분 투자액을 쓰는 것이 두 개. 성수법 네 가지 중에 분자가 두 개씩 갖고 총 투자액, 조소득 성수 총 투자액, 순소득 성수 총 투자액.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성수와 세후 현금 흐름 성수는 분자가 전부 다 지분 투자액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구분하실 수가 있겠고 성수법은 네 가지, 그 다음에 수익률법은 세 가지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조소득 성수의 반대는 뒤에 나오는 비율 분석법의 하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자에 관한 조소득은 순수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익률법의 하나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 영업 경비를 떨어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익이 아니므로 수익률법의 하나는 아니고 비율 분석법의 하나고 단지 조소득 성수의 반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리만 이 자리에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법은 총자산 회전율을 제외한 요 세 가지를 수익률법이라고 합니다. 종합 자본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 남의 돈이 합쳐져가 만든 수익률. 그래서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 자본 환원율.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 순소득 성수와 종합 자본 환원율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일단 이해하셨다가 시험이 임박하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제 1번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 선수, 즉 자본 회수 기간을 구하시오. 위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순소득 선수, 이것은 순여업 소득분의 총 투자액, 순여업 소득분의 총 투자액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여러 다른 자료가 나오가 있지만 필요한 것은 순여업 소득 5억, 그 다음에 총 투자액 10억, 그래서 5억분의 10억 2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2억은 순여업 소득으로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므로 2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여 순여업 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하였다. 자, 설명. 1번에 뭐 종합환원율 구하시오 이랬는데 종합환원율 위에 표에서 보면 순소득 성수의 역수죠. 그래서 총 투자액분의 순여업 소득. 보시면 총 투자액이 8억 되겠습니다. 부동산이 8억이므로 8억분의 순여업 소득 연간 8천만 원. 그래서 8억분의 8천만 원 하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 비율. 저당 비율은 총 투자액에서 빌려온 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투자액은 8억이고 빌려온 돈은 지금 보시면 3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8억 중에 자기 돈이 5억이므로 빌려온 돈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분의 3억은 37.5%. 그래서 저당 비율 37.5% 맞습니다. 3번 자본 회수 기간은 순소득 성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소득 성수는 순여업 소득분의 총 투자액이므로 순여업 소득은 연간 8천만 원. 그래서 분모에 8천만 원, 총 투자액은 8억. 그래서 10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은 순여업 소득으로 총 투자액 8억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이다. 그래서 지금 지문 3번에 10년이다 되어 있으므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에서 이제 지분 배당률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순여업 소득에서 차감한 것을 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그래서 총 투자액 자기 지분은 5억이므로 부모의 5억, 순영업 소득 8천만 원에서 연간 저당 지불액이 자료에서 4천만 원이라고 했으므로 8천만 원 빼기 4천만 원 하면 분자는 4천만 원. 그래서 5억분의 4천만 원 계산하면 8%. 근데 지금 지문에 7% 되어 있으므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감당할수록 좋으므로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순영업 소득에서 순영업 소득이 비상한으로 쓰이는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이라면 1년 동안 장사해서 빚 갚는데 빚 갚는데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1이면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채 원리금보다는 순영업 소득이 다소라도 커야 그 영업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 1도 위험한 것이고 당연히 1보다 커야 좋습니다. 커야 좋고 그래서 지금 분모의 부채 감당률은 분모의 부채 서비스액 분자의 순영업 소득.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연간 4천만 원, 순영업 소득이 8천만 원. 2라는 말은 부채를 감당하고도 실제 영업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율 분석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율 분석법. 첫 번째, 대부 비율, LTV라고 하는데, 영어 loan to value가 되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영어 LTV는, 그대로 하면은, 영어는 먼저 나오는 게 분자입니다. 그래서 L, 여기 2인데, 2는 분모와 분자를 가르는 선, 그 다음에 V. 그래서 V분의 L.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른 말은, 총 투자 가치, 투자액, 총 투자액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투자액 또는 투자 가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부분. 이게 대부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 자본은 대부 비율의 반대로서 부동산 가치 총 투자액에서 자기 돈. 그래서 투자액분의 자기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 자본, 지분은 부동산 투자액 또는 부동산 가치액에서 차지하는 자기 돈,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구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대부 비율은 총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지만 부채 비율은 분모의 자기 자본분의 부채. 그래서 지분분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과 부채 비율을 보는 것이 지분분의 부채. 그래서 분모가 자기 자본, 지분이라는 것. 그것이 부채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부 비율은 총 부동산 가치에서 또는 총 투자액에서 부채지만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부채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분의 부채 또는 자기 자본분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방금 전에 그 문제 5번에서 봤습니다는 부채 감당률이니까 이름이 감당률이니까 감당하는 게 좋습니다. DCR이라고 하는데 D는 부채 대시겠고 C는 커버링, R은 레이시오. 그래서 부채를 얼마만큼 커버하느냐, 부채를 얼마만큼 감당하느냐. 그래서 매년 또는 매기 부채 서비스액에서 순영업 소득을 분자가 순영업 소득. 자, 이것을 보시면 1보다 클수록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사를 한다고 할 때 빚밖에 못 갚는다면 생기는 수입으로 빚밖에 못 갚는다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1도 위험하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보시면 구조가 1보다 더 크다면은 실제 빚을 감고 빌려온 돈이 있더라도 빚을 갚고도 실제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면 위험하고 1보다 클수록 좋다. 아무래도 영업소득이 분자니까 부채 감당률은 말 그대로 감당할수록 좋은 거고, 또 분자에 영업소득을 두고 있으므로 클수록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 가능액 산정할 때 주로 나오는 DTI 보겠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이것은 글자 그대로 DTI는 처럼 처음에 나오는 D가 부채인데 분자액하고, T는 분자 분모를 가르는 선이고, I는 인컴, I분의 부채. 그래서 소득분의 부채를 보겠습니다. 그것이 DTI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이 부채가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연간 소득에서 빚 갚는 데 들어가는 돈, 부채 서비스니까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 갚는 데 돈, 연간 소득분의, 그래서 이것은 뭐 연간 소득분의, 연간 소득분의 빚 갚는 데 쓰는 돈, 그게 DTI 되겠습니다. 그래서 71쪽의 마지막에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일단은 거기 가서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의 세 번째, 채무 불이행률. 그래서 불이행이라는 말은 채무를 안 갚는다는 뜻이니까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불이행이니까. 이행률이 아니고 불이행이니까 이게 높다는 말은 채무를 실제 불이행한다는 뜻이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다. 일단 머리에 새기시고,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유효조소득에서 차지하는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합한 금액, 그게 채무 불이행률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불이행이니까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총자산 회전율 보겠습니다. 좀 전에 성수법 할 때 조소득 성수의 반대가 총자산 회전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총투자액에서 조소득, 즉 유효조소득이 되겠습니다. 조소득 성수의 역수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 영업경비 비율. 유효조소득에서 차지하는 영업경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서 뭐 중요한 것은 1번의 대부 비율,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DTI. 요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예제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대부 비율을 구하시오. 예, 칠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 비율, 융자 비율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의 가치 또는 뭐 투자액, 그래서 투자액분의 대부액, 저당 대출액, 대부액, 부채 또는 뭐 융자액,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 가격 1억 원,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액은 알 수가 있습니다. 1억. 그럼 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른 공식을 이용해가 융자액을 알기 위해서는 자, 융자액에다가 우리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 매기 갚는 그 원리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부채 감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 공식에 부채 서비스액이 분모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부채 감당률 DCR은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 소득 NOI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순영업 소득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지금 부채 서비스액은 안 나오고 부채 감당률이 1.4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인데 부채 서비스액과 1.4를 곱하면 여기 1,000만 원이 돼야 된다. 또는 요 네모를 이쪽으로 옮기고 1.4를 이쪽으로 오면 바로 네모 부분인 부채 서비스액을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 과정에 첫 줄에 보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분모의 1.4, 분자의 1,000만, 1,000만 원을 1.4로 나누면 7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을 알면 여기에 우리가 융자액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요 산식에서 지금 곱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분모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 분모로 옮기면 바로 융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구한 부채 서비스액 714만 원을 저당 상수로 나누어주면 융자 총액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714만 원을 지금 위에 제시된 자료에서 저당 상수 8% 20년 0.102 그래서 0.102로 714만 원을 나누어주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총액이 7천만 원. 자, 그렇게 되면 총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이 대부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분의 7천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2번 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부동산 가격은, 자, 부동산 가격을 묻고 있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이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비율 분석법이 아니고 거기 지분 배당률이 나오죠. 그래서 지분 배당률을 이용하여 지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분 배당률을 통해서 지분 투자액을 구하고 그래서 다시 지분 비율을 구한 다음에 총 투자액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식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어림셈법의 수익률법에 수익률법에 나오는 지분 배당률, 즉 세전 수익률. 자,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 즉 자기 돈 투자액에서 부채를 떨어낸 세전 수익률. 자, 세전 수익률이니까 NOI,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자기 지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수익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수익. 하여튼 요걸 빼고 나면 요게 이제 세전 수익률이죠. 세전 현금 수지죠. 자, 세전 현금 수지를 분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시 보시면 아까 본 거와 마찬가지로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액은 다시 지분 배당률 분의 NOI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 자, 지금 주어진 자료에 지분 배당률이 2.5% 나옵니다. 산식에 넣을 때는 다시 백분율을 다시 100을 나누어줘서 0.025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순영업 소득이 2,100만 원, 부채 서비스액이 1,200만 원. 그래서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900만 원을
지분 배당률인 0.025로 나누어주면 3억 6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게 지분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어진 자료에 하면 3억 6천만 원. 자, 요걸 이용해서 부동산 가치를 다시 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 거기 보면 지분 비율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은 총 투자액, 부동산 가치에서 투자액분의 지분이 되겠습니다. 지분 투자액. 그래서 지금 방금 구한 요 지분 투자액을 여기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좀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다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 투자액을 바로 다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은 총 투자액, 이제 구하는 답이죠. 구하는 답은 지분 비율분의 지분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분 비율은 주어진 자료 마지막에 보면 대출 비율이 40%라면 즉 자기 자본 비율, 지분 비율은 60%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을 산식에 넣을 때는 60%를 다시 100을 나눠주면 0.6분의 그래서 지금 방금 구한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을 0.6으로 나누어주면 총 부동산 투자 가치,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바로 주어진 자료에서 답을 구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산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총 투자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4번 해수기간법. 해수기간법은 초기 투자 금액의 해수기간을 알아보는 것인데 할인을 하지 않는 단순 해수기간법과 할인을 통해서 현가로 알아보는 현가해수기간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할인을 하지 않느냐, 할인을 하느냐 요 정도로 보시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5번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금액 산정을 바로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담보 인정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LTV를 이용해서 대출 가능 규모를 알아볼 수 있는데 자, 공식에서 보시다시피 대출 비율은 담보 인정 비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 가치,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의 가치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요 산식을 그대로 여기에 있는 분모를 이쪽에 가면 곱해질 건데 그대로 옮긴 겁니다. 자, 부동산 가치에서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하면 대출 가능 규모가 나옵니다. 자, 일단 대출 가능 규모를 파악한 다음에 자기가 버는 연간 소득으로 얼마만큼의 원리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DTI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DTI는 요 산식대로 먼저 나오는 D, 자, 부채 서비스 총액, 그 다음에 자기의 연간 소득을 분모로 연간 소득에서 빚 갚는 데 들어간 돈의 비율, 그것을 알아보는 게 DTI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동산 가치와는 무관하게 자기의 연간 소득으로 또 하나의 이제 제한 규정이 되겠죠. 자, 연간 소득의 위의 식과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을 이쪽으로 옮겨서 DTI 쪽으로 옮기면 곱하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에 DTI를 곱하면 연간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DTI가 없고 만약에 주어진 자료에 DCR만 있다면 DCR을 통해서도 부채 서비스액을 찾을 수 있는데 DCR은 부채 감당률이 되겠죠. 부채 감당률은 연간 순소득이 자기가 빚 갚는 것의 몇 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DCR, 부채 감당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분모에 있는 부채 서비스액을 꺼내 오려면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R을 분모로, 그 위에를 NOI로 하면 부채 서비스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DTI가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때 쓸 수 있습니다. DTI가 있으면 굳이 글을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DTI가 있으면 DCR은 쓸 필요 없고 DCR밖에 없으면 이제 저런 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면 대출 가능액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우리가 대출 받은 돈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그게 부채 서비스액이기 때문에 이쪽도 여기 있는 분모랑 이쪽에 있는 것을 바꿔서 쓸 뿐입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어주면 대출 가능액이 나옵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대출 가능액을 가능액이 나옵니다. 이제 그 가능액을 다른 대출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다른 대출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4분에서 구한 대출 가능액에서 다른 대출의 잔액을 빼주면 대출 한도액이 됩니다. 바로 이걸 또 답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마지막으로 구한 대출 한도액과 원래 빌릴 수 있었던 대출 가능 규모를 서로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금융기관에서는 빌려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한 다음에는 반드시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담보인정 비율을 곱해서 구한 대출 가능 규모와 비교하는 과정을 또 거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작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넘겨서 두 문제 정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72쪽에 예제 1번 그 주어진 자료를 보면 바로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보인정 비율인 60%, 여기에서는 또 DTI가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뭐 적용하시면 담보 가격은 즉 부동산 가치가 5억에 60%니까 대출 가능 규모는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이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서비스 총액, 즉 빚 갚는 원리금. 그래서 자기 연간 소득이 지금 A의 연간 소득이 6천만 원, 6천만 원에 DTI 0.4를 곱하면 A는 연간 2,400만 원 정도를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출 갖고 있는 게 있는가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구했던 2,400만 원은 총액이므로 현재 다른 빚 원리금 갖고 있는 그 1,200을 빼주면 새로 부담하는 대출을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에서 다시 1,200만 원, 기존에 갖고 있는 1,200만 원을 빼면 새로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1,200만 원을 저당 상수, 지금 주어진 저당 상수가 0.12, 그래서 나눠주면 대출 가능액이 나옵니다. 그 대출 가능액이 1억이 됩니다. 그 1억인데 기존 대출 잔고가 주어진 자료에 없으므로 바로 이 1억이 대출 한도액, 그러면 1번에서 구했던 대출 가능 규모 3억과 1억을 비교하면 더 작은 금액은 방금 구한 대출 한도액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 가능액은 1억,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 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앞에 다른 대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 대출을 받고 있으니 마지막에 구하기 전에 다른 대출 잔액을 차감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바로 그 앞에서 살펴본 그 산식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담보 인정 비율을 지금 니은에 보면 60% 이하, 그래서 최대로 60%니까 지금 자산 가치 5억에다가 0.6을 곱하면 3억 나옵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대출 가능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DTI가 없고 DCR이 나오고 있습니다. DCR이 나와 있을 때는 DCR 자체를 분모에 바로 넣으면 됩니다. 분모에 바로 넣고 그 위에 순영업 소득을 하면 1억을 2로 나누면 지금 부채 감당률이 2이므로 2분의 1억,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1번 문제와 달리 다른 대출 원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자료에 없으므로 바로 5천만 원을 저당 상수, 지금 기업 자료에 저당 상수가 0.2라고 합니다. 5천만 원을 바로 0.2로 나누면 2억 5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대출 가능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봐서 기존의 대출 잔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디귿에 1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액 2억 5천만 원에서 기존의 대출 잔고 1억을 빼면 1억 5천만 원이 대출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한 1억 5천만 원과 대출 가능 규모 3억을 비교해 보면 마지막으로 구한 1억 5천만 원이 더 작은 금액이므로 1억 5천만 원만 최대로 대출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13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